안녕하십니까. 생체재료개발센터 김간민 연구원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수혜기업의 성공적인 의료기기 인허가 획득을 위한 3차 세미나에 참여해 주신 기업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세미나의 강연을 맡아주신 메디컬 솔루션의 김윤철 대표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로 계속 화상으로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식사 후에 졸리시더라도 긴장하셔가지고 잘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미국 시장에 대해서 의료기기가 진출하는 과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FDA 인허가라고 하는데 미국의 식약처죠. 미국의 식약처에서 어떻게 인허가가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식약처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2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메디컬 솔루션의 김윤철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FDA, 우리가 FDA는 약자죠.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한국에 예전에 우리 식약처도 KFDA라고 했는데 똑같은 의미입니다. FDA는 미국의 의료기기 산업이 전체 세계적으로 약 40%의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어요. 종류가 40%라는 게 아니라 매출 규모.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의료기기의 시장 규모가 그렇게 크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미국에서 치료를 한번 받는데 상대적으로 또 그만큼 비싼 고가의 치료비를 주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래서 의료기기로 치면 메이저 시장인 미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강의 내용입니다. FDA는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의 식약처와 같은 기관으로 FDNC법, 연방식품의약품 및 화장품과 관련된 국민보건법을 운영하는 주체이고요. 미국 소비자들을 보호하는 국민보건기관입니다. 우리나라 식약처와 동일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안전하고 위생적이며 우리가 사용하는 화장품, 의료기기가 안전하고 효과적인지, 그리고 전자레인지 같은 방사선 발생 장치가 해롭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FDA의 일입니다. 애완견, 가축, 사료, 의약품도 FDA의 영역이고요. FDA는 미국 내에서 가장 오래된 소비자 보호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대략 9,000명의 직원들이 있고요. 제조, 수입, 운송, 보관, 판매 이런 것들을 감독하는 한 1,100여 명의 조사관과 감사관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전국 5개 지부에 20개의 사무소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로고들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예전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대표님들이 FDA 승인 받으면 명함에도 이런 로고, FDA 로고를 막 찍고 막 그랬었는데 원래는 불법이죠. 그래서 FDA의 공식적인 로고는 요 4가지가 있습니다. 검은색과 다크블루. 사이즈가 약간씩 좀 차이가 있는데 이게 큰 로고, 이제 작은 로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다시피 민간 부분에 상업용 목적으로 마케팅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승인 받았다는 거는 광고를 할 수 있겠는데 이 로고는 쓸 수 없습니다. 조직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조직은 오피스 오브 커미셔너 해가지고 이렇게 본부가 있고요. 그 밑에 여러 분과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 우리는 CDRH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의료기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FDA 이제 조직 부서를 보면
의약품 안정 및 영양센터 CFSAN, 요거 화장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물의약품센터, 국립독극물연구센터, 미생물 평가 및 연구센터, 의약품 평가 및 연구센터, 법제실, 수석고문실, 의료기기 및 방사선 보건센터 등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줄여서 CDRH고요. 요 CDRH가 의료기기를 담당하고 있는데 잠깐 더 보겠습니다. CDRH에는 Office of the Center Director, OCD라고 해서 총괄하는 데가 있고요. 그 밑으로 OP, OST, OPEQ, OCE, OM, OSEL 이렇게 오피스가 분류되어 있습니다. 요 사항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Office of Center Director, OCD, 센터 장실이라고 부르고요. 센터 전체의 비전, 리더십 및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고 리더 센터의 그 품질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책실, OP, 정책 관련 리더십, 지침, 규정 등 정책에 대한 허가, 분쟁, 불만 및 항소의 해결 지원. 다른 말로는 이제 옴부즈만이라고 해서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볼게 OST, 전략적 파트너십 및 기술 혁신실, 혁신 및 규제 과학 발전을 위한 파트너십을 주도하고요. 특히 이제 의료, 산업, 환자, 과학 그룹 및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OPEQ, 제품 평가 및 품질 담당실, 의료기기의 평가, 승인, 임상실험과 마케팅에 대한 의료기기의 승인, 리콜, 의료기기 보고 시스템 이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의료기기 보고 시스템이라는 거는 우리나라로 치면 안전성 보고 그런 걸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OCE, Communication of and 교육부, 환자와 소비자, 의료 전문가 등의 의료기기의 이점 및 위험 정보를 전달 및 교육해주는 부서입니다. 그 다음에 OM, 경영실, 센터의 장기, 전략 및 운영, 계획 및 예산 개발 및 구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볼 것은 OSEL, 과학 및 엔지니어링 실험실, 심장의료기기 및 방사선 보건, 과학 연구를 주도하고 그것에 대한 방법, 평가 전략 및 시험 표준의 개발 수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DRH의 주요 활동을 좀 더 보겠습니다. 우선 의료기기에 해당되는 주간 부서이고요. 시설 등록을 합니다. 우리가 FDA 승인을 받거나 아니면 1등급 의료기기 같은 경우 이제 시설 등록을 할 때 그 시설 등록을 주관하고 있고요. 의료기기의 목록, 디바이스 리스팅이라고 해서 등록을 하죠. 우리나라 식약처도 1등급 같은 경우 업허가하고 품목 신고를 하죠. 그런 식으로 의료기기를 디바이스를 등록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시판전 허가 및 시판전 승인, 2등급, 3등급 의료기기에 대한 승인 활동이죠. 인허가. 510K는 2등급이고 PMA는 3등급이에요. 미국의 의료기기 체계는 1등급, 2등급, 3등급이죠. 우리나라는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약간의 좀 차이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 그 미국 FDA가 그 관리하는 방향이 우리나라랑 유사하다고 보죠. 한 의료기기가 있으면 이거는 1등급 의료기기야, 뭐 2등급 의료기기야 이렇게 미리 정해놓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식약처에 지료를 하면 이건 1등급입니다, 2등급입니다 판단을 해주죠. 그래서 미국과 똑같이 정해놓은 법률에 따라서 이거는 몇 등급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다음에 주요 활동은 임상시험 및 의료기기의 적용 면제. 임상실험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안 해도 되는지 그런 거에 역할을 하고요. 품질 시스템 규정에 대한 기준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품질 시스템에 대한 규정은 우리나라는 GMP, 미국은 CGMP, 규정 번호는 21 CFR 820에 의해서 품질 관리 시스템을 하죠. 그리고 의료기기의 라벨링 표시 제도, 기재 사항이죠. 여기에는 라벨과 사용자 설명서에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기의 보고, 의료 사고가 났을 때 그거를 보고하는 체계죠. MDR이라고 합니다. Medical Device Reporting. 그래서 MDR. 이런 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의료기기의 등급을 언급해 드리겠는데, 의료기기의 등급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위험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위해도가 낮으면 1등급, 높으면 3등급. 우리나라도 똑같죠. 1등급부터 4등급까지 있는데 그거의 그 분류 기준은 위해도입니다. 사람의 얼만큼 위험하냐에 따라서 등급을 나누고 있어요. 한 가지 이제 주의할 점은 미국에서 1등급이 우리나라에서 1등급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고, 또 우리나라의 1등급이 미국에서 1등급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서로 공통된 부분이 많이 있지만 몇 가지들은 등급이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뒤에도 나오겠지만 1등급인데 허가를 받는 것도 있고요. 2등급인데 허가받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뭐 특이한 경우는 좀 일단 여기서 논외로 하고, 대부분의 1등급은 위험성이 낮다. 그리고 그 전체 의료기기의 약 45%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1등급 같은 경우는 사전 신고가 제외된 기기. 그래서 등록만 하는 거죠. 신청해서 등록만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1등급은 신청할 때 약간의 뭐 기술 문서도 요새는 같이 제출해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기술 문서를 같이 제출하지 않고 그 리스팅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등급을 보겠습니다. 보통 전체의 한 47%에 해당하는 의료기기가 2등급입니다. 중간에 위험을 가지고 있고요. 특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특별한 관리라는 거는 허가를 말하는 거예요. 인허가. 보통 이제 510K라고 하고 시판전 허가를 말합니다. 다른 말로는 프리마켓 노티피케이션 해서 시판전 허가라고 하는데, 그냥 우리가 쉽게 말할 때 510K라고 부릅니다. 3등급을 보겠습니다. 3등급은 높은 위험을 가지고 있고요. 생명유지 또는 이식형 기기로 그 시장의 약 3%에 해당합니다. 보통 사전 승인을 합니다. 프리마켓 어프로벌을 해서 PMA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PMA를 한다고 그러면 임상 실험을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상 시험도 하고 CGMP도 같이 진행되는 아주 복잡한 과정이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3%에 해당해서 실제로는 이제 굉장히 난해한, 인허가가 굉장히 난해한 그 등급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살펴볼 것은 의료기기의 코드입니다. 우리 식약처에서도 코드가 있죠. A부터 쭉쭉쭉 나가서 뭐 6자리 알파벳으로 되어 있는데, 미국은 약 1,700개 이상의 품목 분류로 되어 있어서 그 패널에서 그 그룹핑을 했습니다. 16개의 그룹핑을 했고, 그 각각 기기가 알파벳 3개 문자의 코드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추간체, 고정제 이건 MNH 이런 코드를 부여했고요. JAK는 CT 엑스레이 장비 이런 거를 뭐 이렇게 코드를 부여했습니다. 기타 많은 코드가 있으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데이터베이스를 찾아보고 싶으시면 여기 홈페이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요거에 대해서 이렇게 FDA 홈페이지에 보시면 이런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디바이스 네임이나 그 다음에 품목 코드 이런 걸 알면 이렇게 검색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규정 번호 이런 거 있으면 다 서치해서 우리가 원하는 제품을 다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제도는 우리
그 식약처 홈페이지 이메드랑 비슷하죠. 이메드에 들어가면 관심 있는 그 제품 정보라든가 그 분류 이런 거를 다 검색할 수 있잖아요. 뭐 업체 정보, 제품 정보 다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제품 정보, 업체 정보, 코드 정보 이런 걸 이용해서 내가 어떤 제품과 유사한지 그 비교할 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제품이 몇 등급인지 그런 거를 다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 화면 오른쪽이죠. 오른쪽에 보면 뭐 올군K라든가 뭐 그 리콜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등록 리스팅, 스탠다드 이런 거를 그 클릭하면 관련된 정보들을 다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검색해서요. 그 다음에 510K 그 데이터베이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510K 서치 화면을 보면 510K의 넘버를 알고 있다 그러면 그 위에다가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잘 모르겠다 그러면 코드 번호를 입력하고 그 다음에 회사명이라든가 제품명 이런 걸 그 키워드를 넣어서 서치를 하면 관련된 정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살펴볼 것이 우리 제품에 해당되는 그 관련된 규격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겁니다. 우리 제품에 관련된 그 코드나 아니면 관련 규격 번호, 그 다음에 그 패널 아니면 규정 번호 이런 걸로 통해서 서치를 하면 우리 제품에는 ISO 규격이나 아니면 IEC 규격, 뭐 기타 규격들이 어떤 거가 적용되고 있구나 그런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예. 한번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품목 분류한 거를 보겠습니다. GEX를 코드 번호 GEX를 붙이면 그 레이저 수술기입니다. 레이저 수술기라서 이 디바이스가 보통 파워드 레이저 서지컬 인스트루먼트 이렇게 해서 디바이스 이름이 나오고요. 이거는 어떤 레이저다 이렇게 정의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관련된 패널은 제너럴 플라스틱 서저리, 그 다음에 코드는 GEX, 서미션 타입은 510K이고 관련된 규정 번호는 878-4810, 디바이스 클래스는 2등급. 예, 이런 것들이 다 쭉 나오고요. 여기서 그 중간 밑에 보면 관련된 스탠다드가 뭐가 있는지 여기에 보면 이제 IC 62471, IC 60825,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다 적용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레코그나이즈드 스탠다드를 다 적용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이거 외에 더 추가로 적용할 수도 있고 대부분 이제 여기서 빠지는 것도 있습니다. 보통 이제 추가되는 것보다는 이제 빠지는 경우가 더 많죠. 보통 여기서 그 레이저 같은 경우는 60825 이거 하나를 적용했어요. 물론 뭐 공통 규격이 있죠. 60601-1이나 뭐 EMC 이런 거는 다 기본적으로 하고 여기 개별 규격, 성능에 대해서 관련된 규격을 여기다 찾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코드를 이렇게 입력해가지고 검색을 하면 이런 식으로 쭉 나온다는 거예요. 그 내가 어떤 것까지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런 그 규격, 그 다음에 분류, 제품 분류, 등급 분류 이런 거를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규정, 아까 그 레이저가 878-4810이에요. 878-4810을 치면 여기에 파트 넘버, 서파트, 서브 파트, 그 다음에 섹션 파트 878-4810 레이저 수술 장치 이렇게 해서 그 레이저 수술기에 대한 정의와 등급 이런 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이던스가 있어요. FDA의 가이던스가 있는데 우리나라 식약처에도 보면 그 가이던스가 많이 있습니다. 뭐 제품별로 인허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술 문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가이던스가 있듯이 미국에도 똑같이 관련된 가이던스가 있어서 이 가이던스를 참고해 가지고 제품 인허가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뭐 프로덕트명이 뭐고 그 관련된 키워드가 뭐고 이런 거를 다 집어넣으면 쉽게
검색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시설 등록을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시설 등록하는 대상은 제조업체, 멸균 제공자, 수출 또는 수입업자, 재포장업자, 재라벨러. 재라벨러라는 거는 그 기기에 그 라벨을 붙인다는 거예요. 제조자가 아니고 그 이렇게 소분 같은 경우 라벨을 다시 붙이죠. 우리 수입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큰 벌크로 갖고 왔을 때 그 벌크에다가 다 그 자사 라벨을 다시 또 붙이는 작업 있죠.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거고요. 특히 여기서 이제 우리 용품 같은 경우 멸균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멸균을 내가 외주할 경우 그 외주 멸균 업체가 FDA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돼요. 내가 외주 업체에 뭐 2호 멸균을 맡긴다 그랬을 때 그 2호 멸균 업체가 FDA에 시설 등록이 되어 있어야 내가 그 510K를 접수할 때 인정이 되고, 만약에 인정이 안 된다 그러면 그 계속 보안이 나와가지고 허가가 되게 어렵죠. 근데 자사가 멸균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는 뭐 따로 시설 등록할 필요가 없죠. 하지만 외주 업체에 멸균을 의뢰한다면 그 업체는 반드시 FDA에 시설 등록을 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최초 등록을 하죠. FDA 양식에서 뭐 제조사 정보, 미국 내 대리인 정보, 제품 정보 등을 기록해서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매년 정기 등록을 하고 있어요. Annual Registration이라고 하죠. 이거는 뭐냐면 매년 FDA에 일정의 뭐 연회비를 낸다고 보시면 돼요. 연회비를 내시면 FDA의 홈페이지에서 우리 회사가 검색이 됩니다. 만약에 연회비를 안 내면 우리 회사 정보가 활성화가 안 돼 있어서 검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연회비를 그 회계연도 기준으로 10월 1일이 회계연도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때 10월부터 12월 사이에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록을 한다는 것은 이제 회비를 낸다는 거죠. 그 매년 얼마를 내는지는 홈페이지에 공지가 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시설 등록 폼이에요. 처음에 회사 정보라든가 이런 걸 다 넣어서 제출하면 되고요. 최초 등록할 때 폼 이런 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은 요 폼 하단을 보면 폼 넘버가 있어요. 폼 FDA 2891 뭐 이렇게 다 있으니까 홈페이지 들어가서 찾아보시면 다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디바이스 리스팅 할 때는 이런 폼을 사용합니다. 그 회사명, 뭐 주소, 뭐 제품명, 뭐 그런 거 다 작성하는 거죠. 이런 거는 별로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잠깐 볼 것은 QSR이에요. QSR은 Quality System Requirement, 품질 관리 시스템이라는 얘기죠. 우리나라가 GMP라고 하죠. 코리아에서 KGMP라고 하는데 미국은 CGMP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제 소문자 C가 있어요. 대문자 C가 있고 소문자 C가 있는데, 대문자는 코스메틱을 뜻하는 거고요. 소문자 C는 커런트라고 합니다. 화장품의 C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대문자, 소문자로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품질관리 시스템은 1998년 6월 이후 FDA의 510K 승인을 받은 1등급은 510K 승인이 아니죠. 신고죠. 의료기기를 제외한 1등급 의료기기를 제외한 대부분의 의료기기에서 강제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주의사항은 510K를 할 때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사전 GMP라고 해서 GMP를 받고 품목 허가를 받습니다. 그죠?
근데 미국은 품목 허가를 받으면서 GMP를 별도로 수행하지 않아요. 3등급은 제외하고 대부분은 품질 시스템은 있다고 가정하에 품목 허가만 진행합니다. 510K만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미국의 관점은 당연히 품질 시스템이 갖추어진 회사에서 품목 허가를 진행하고 있구나,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 달리 사전 GMP가 없습니다. 사후 GMP. 그러니까 사후 GMP라는 거는 우리나라 그 정기 심사, 갱신 심사, 이 심사만 있다는 거예요. 또 그 외에는 뭐 의료 사고가 났다든가 그러면 다시 또 품질 시스템 감사하러 오겠죠. 예, 그거 빼고는 사후 심사만 합니다. 그것도 의무적으로 다 하는 게 아니라 랜덤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운이 좋으면 뭐 20년 동안 한 번도 CGMP 심사를 안 받을 수도 있고요. 운이 나쁘면 뭐 3년에 한 번씩 또 받을 수 있고요. 예. 예, 확률상 그렇습니다. 관련된 규정은 21 CFR 파트 820, 그래서 820 규정이라고 합니다. 예. 의료기기에 대한 이제 법규 사항을 보면 1976년에 제정이 됐어요. FD&C 액트에서 510K 조항이 신규 의료기기 또한 중요한 변경이 된 의료기기에 대해서 안정성 및 유효성 관점에서 시판되고 있는 의료기기 76년 이전의 거가 이제 의료기기 프리디케이트 디바이스 이렇게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기존의 안전성, 유효성이 확인된 그런 의료기기와 본질적 동등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프리디케이티드 디바이스 하고 본질적 동등성, SE라고 부르죠. Substantial Equivalency. 이 두 가지 말을 잘 기억하시고, 그리고 동등성으로 증명이 되는가. 우리나라도 허가받을 때 동등성 비교표를 만들고 있어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동등성 증명이 되면 장점이 뭐 임상 시험을 안 하죠. 안전성, 유효성을 특별히 더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안전성, 유효성을 더 증명하라 하면은 뭐 동물 임상을 한다거나 아니면 실제로 사람에 대해서 임상을 하죠. 동물 임상만 해도 뭐 굉장히 가벼운데 사람에 대해서 임상을 하면 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늘어나서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동등성을 증명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시판전 허가 또는 승인을 위한 자료를 FDA에 제출할 것을 법적으로 의무화한 것이 76년입니다. 그래서 76년에 법에 따라서 510K 조항을 넣었다. 그래서 보통 이제 510K 승인이라고 하는 이유가 510번째 K 조항이라는 뜻입니다. 정확하게는. FDA의 법령은 의료기기법이 최상위에 있고요. 그다음에 연방 규정집, 그다음에 제품별 스탠다드, 그다음에 뭐 정책 가이드, 레귤레이션 매뉴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최상위법이 의료기기법이에요. 그다음에 CFR 820 같은 규정집이 있고 개별 제품별 규정이 있습니다. 이런 체계로 되어 있어요. 적용되는 이제 규제를 보면 일반 규제, 특별 규제가 있어요. 일반 규제가 모든 의료기기에 적용되는 의무사항이고요. 특별 규제는 환자 상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일정 제품에 한해서 제품의 안전성과 효능을 확인하기 위한 특별 조항이죠. 이렇게 특별 들어가면 어렵다는 거죠. 허가받을 때. 그리고 다음으로는 QSR, CFR 820을 말하는 거고요. 시설 등록 및 의료기기 등록, 시판전 허가, 시판전 승인, 디노보, 뭐 일종의 우리나라는 이제 신의료기기
예, 그런 종류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IAD 의료기기 임상 시험 이런 규제들이 있습니다. 510K 이제 적용할 때는 FDA에 등록해야 하는 의료기기 제조업자는 의료기기를 시장에 출시하기 전에 미리 FDA에 신고하여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시판전 허가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프리마켓 노티피케이션, 예. FDA의 510조 K항에 이렇게 76년에 삽입이 됐다 해서 510K라고 하죠. 그래서 시판전 허가서를 이제 제출하고 그때 뭐가 어떤 게 대상이냐? 미국 시장에 의료기기를 도입하려는 국내 제조업자, 거꾸로 말하면 국내에서 의료기기를 만들었는데 미국에 수출하려는 제조자를 말하는 거죠. 그다음에 미국 시장에 의료기기를 판매하려는 개발자, 제조자, 개발자, 그다음에 표시사항의 변경이나 의료기기에 영향을 주는 작업을 하는 재포장, 표기자, 다시 포장을 해서 판매를 하고 그다음에 라벨을 다시 붙여 리라벨러라고 하는데 예, 그런 사람들. 그다음에 미국 시장에 의료기기를 판매 계획하거나 아니면 그 국외 제조자나 그 대리인이 510K를 적용받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어차피 제조자예요. 국내에서 제조를 해서 미국에 판매하려는 사람이 제조자가 주 타겟입니다. 510K의 종류는 뭐 일반, 특별, 약식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 일반은 트래디셔널, 특별은 스페셜, 약식은 abbreviated. 예. 영어 발음이 안 좋으니까 잘 감안해서 들어주세요. 그럼 요 세 가지 중에 이제 첫 번째 일반을 보시겠습니다. 일반 흔히 우리가 말하는 510K예요. 뭐 특별한 거 없이 그 신규 의료기기일 경우에 해당하는 거고요. 제조사에서 미국에 판매한 적이 없었던 의료기기 대부분의 이제 그 허가가 510K 일반 의료기기 510K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말로는 이제 표준 허가 프로세스라고 부르고 있어요. 제품 등급상 510K를 요하는 의료기기 대부분 이제 2등급에 해당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판매 승인이 되어 판매 중인 프리디케이티드 디바이스 이전에 허가받아서 판매하고 있다. 그 비교를 하는 게 본질적 동등성 제품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여기서 본질적으로 동등성이 입증이 안 된다면 임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 510K 기존에 510K가 있어요. 합법적으로 미국에 시판되고 있는 기기에 변경이 되는 경우가 있겠죠. 기존의 모델이 너무 올드해. 그래서 나는 뭔가 좀 수정 또는 변경 또 경우에 따라서 이제 원자재가 그 회사에서 더 안 만들고 다른 회사에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기존 거하고 거의 동일한데 요 약간만 다른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변경 사항이 중대한 안전이나 유효성에 문제가 없는 설계 또는 부품 변경만 해당되는 경우가 스페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스페셜 510K라고 부르고요. 해당하는 경우 위험관리 분석이나 그 다음에 설계 검증, 유효성 확인, 그 다음에 설계 관리에 대한 적합성 선언, 그 다음에 기존 510K와 비교한 자료 이런 것들로 스페셜 510K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뭐 여기서 이제 잠깐 또 살펴볼 것은 설계 검증 및 유효성 확인 부분이 있는데 장비들을 만들 때 보면 기술이 계속 발전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이제 부품이나 이런 거를 변경을 하게 되죠. 뭐
단종이 됐다든가 아니면 뭐 업그레이드가 됐다든가 이런 경우에 이제 그 설계 변경이 들어가는데, 어떤 경우는 기존에 있는 거에 설계 및 변경 설계 검증에 대한 유효성 확인만 해서 스페셜로 가지 않는 경우가 있고, 이거를 스페셜 510K로 가야 되는 경우가 있고, 이런 거를 경우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어떤 경우가 스페셜로 가야 되는지, 어떤 경우가 그냥 사내 품질관리 시스템으로 해서 설계 검증만 해서도 괜찮은지, 그거에 대한 또 가이드가 별도로 있으니까 그걸 참고해서 스페셜로 해야 될지, 아니면 그냥 기존에 있던 허가에 대해서 자체 사내에서 설계 검증만 해서 그 문서를 보관해서 유지를 할지, 그거는 이제 따로 판단 기준이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시고요. 다음은 약식입니다. 현행 FDA 가이던스에 적합할 경우와 법에 규정된 시설 및 특별 규제 등에 대해 적합할 경우에 약식으로 진행합니다. 이게 동등성 제품이에요. 그다음에 그 FDA의 그 레코그나이즈드 스탠다드에 적합하고, 해당되는 내용은 성능 규격, 시판 후 시장 감시, 환자 등록, 안정성, 유효성의 보증, 이런 거가 다 될 경우 이제 약식으로 되는 사례가 있는데, 뭐 이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많은 게 일반, 그 다음에 스페셜, 이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510K가 어떻게 되는지 플로우 차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처음에 기존에 있던 제품 또는 신규 제품을 기획해서 판매 계획이 있다. 그러면 자사 제품의 변경이 있는가? 요거는 이제 그 스페셜을 보는 거고요. 기존에 없던 거는 동등성 제품이 있는가? 이런 걸 보는 거죠. 그래서 아니요 하면 오른쪽으로 가서 FDA의 가이던스나 특별 규격이 있는가? 만약에 없다 그러면 아니요. 또 오른쪽으로 내려와서 일반 510K 서류를 제출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FDA 가이던스에 특별 규제가 있다. 그러면 밑으로 내려서 제조자 가이던스, 특별 규격을 사용할 의도가 있는가? 예, 아니요 되겠죠. 아니요 하면은 510K, 예면 적합성 확인하고 약식으로 가고요. 다시 그 최초에 시장 판매 계획이 있으면 자사 제품의 변경이 있는가? 예 하면 설계 공정에서 신뢰성을 갖는 변경인가? 예, 설계 유효성 확인을 하는가? 예, 적합성 확인하는가? 그러면 특별 510K,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중에 우리 회사가 어느 단계를 거쳐야 되는지, 어느 종류, 일반인지 약식인지 특별인지, 그런 거를 할 때 요 프로 차트를 이용해서 판단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510K를 할 때 어떤 거를 준비해야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510K에 해당하는지 확인을 하는 겁니다. 해당 의료기기가 510K의 대상인지 파악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510K 패러다임, 방금 본 패러다임 플로우 차트가 있죠. 거기에 한 가지라도 이해일 경우에는 510K를 진행합니다. 그 다음에 510K 면제 제도가 있어요. 510K 면제는 대부분의 1등급 의료기기입니다. 위험도가 낮은 의료기기로 1등급 의료기기의 약 93%가 해당되고요. 여기서 100%가 아닌 것은 7%가 있다는 거죠. 7%는 510K를 합니다. 그러니까 1등급이 100% 신고가 아니라 그 중에 일부는 510K를 진행하고 있어요. 이 등급에 대한 기준은 나라마다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 1등급이 미국에서도 1등급이라는 것은 아니고요. 미국에서 1등급이 우리나라에서 또한 1등급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거는 우리나라는 의료기기인데 미국은 의료기기가 아닐 수도 있고, 미국은 의료기기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의료기기가 아닐 수도 있고, 이렇게 서로 경우가 다르니까 그 제품에 대해서 일일이 좀 확인을 하신 다음에 면제가 되는지 아닌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험도가 낮은 2등급 의료기기가 있어요. 2등급 의료기기의 약 9%는
올군 K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요 퍼센트는 해마다 바뀔 수가 있는데 그 사전에 돼서 기존에는 올군 K를 했지만 이제는 안 한다 이렇게 결정을 또 내릴 수가 있거든요, FDA에서. 그래서 요거는 올군 K를 하는지 안 하는지 제출할 때 그 시점에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보면 unclassified라고 있어요. 등급이 아직 명시되지 않은 등급, 그런 거가 있으니까 이런 거가 올군 K 대상인지 아닌지 별도로 확인하시고, 모르시면 그 FDA의 질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사전 질의를 통해서 이런 거를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올군 K 프로세스입니다. 첫 번째가 프리디케이트 디바이스를 검색해야 돼요. 아까 FDA 화면 보여드렸어요. 거기서 우리 제품과 유사한 제품이 뭐가 있는지 코드 번호라든가 규정 번호, 제품명 가지고 검색을 다 할 수 있고요. 거기서 동등성 확인을 할 수 있는 제품을 먼저 선정하죠. 그 다음에 관련된 가이던스가 있는지 또 확인합니다. 관련된 가이던스가 100%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유사한 가이던스가 있는지 아니면 전혀 새로운 건지 판단하게 됩니다. 관련 가이던스가 있으면 제일 좋겠죠. 하지만 없으면 제일 유사한 거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올군 K를 제출하죠. submission, 제출한다는 겁니다. 올군 K submission 할 때는 뭘 작성하느냐, 여기에 대한 가이드가 또 나와 있습니다. 이 가이드는 올군 K 가이던스가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으니까 여기 우측에 그 타이틀이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시면 되고요. 쭉 1번부터 쭉 보겠습니다. 제출하는 자료가 대부분 이런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뭐 순서가 바뀌었다고 잘못되는 건 아닌데 그냥 일반적으로 이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메디컬 디바이스 유저피 커버 시트입니다. 요거는 FDA의 3601 폼을 쓰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접수비 냈냐 그겁니다. 접수 문서를 다 만들어 놓고 신청을 한 다음에 접수비를 내지 않으면 심사를 안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FDA도 문서를 다 만들어서 이제 제출하기 전에 접수비를 냈는지 안 냈는지 확인하는 그 시트가 유저피 커버 시트예요. 그게 제일 위에 들어가서 이 사람은 접수비를 냈으니까 심사를 해야지, 뭐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 접수비를 냈는지 안 냈는지 확인하는 유저피 커버 시트가 제일 위에 있고요. 그 뒤로 3514 폼으로 그 프리마켓 리뷰 서미션 커버 시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군 K 커버 레터, 인디케이션 포 유즈 성명서, 그다음에 올군 K 서머리, 그리고 뭐 트루스풀 스테이트먼트 3등급인 경우 서머리, 그리고 재정 보고서, DOC 디바이스 디스크립션, 그다음에 그 프리디케이트 컴패리전 그 테이블, 그다음에 동등성에 대한 디스커션, 제한된 라벨. 뭐 여기서 제한된 라벨이라는 거는 확정일 필요는 없어요. 드래프트 형식도 됩니다. 그러니까 심사하면서 라벨에 또 지적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미리 뭐 인쇄 한번 하면 뭐 몇천 장, 몇만 장 찍어야 되니까 미리 그거 찍어 놓았다가 심사 시에 지적이 나와서 바뀌면 그거 다 폐기를 해야 되니까 드래프트 형식도 상관없이 제출합니다. 그리고 멸균과 유효기간, 생체 적합성,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그 정기적 안전 내용거 EMC 포함하고요. 성능 테스트, 그다음에 성능 테스트는
이제 벤치 테스트 자사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시험소에 의뢰할 수도 있고요. 그런 벤치 테스트, 그다음에 동물 시험, 임상 시험 이렇게까지 할 수 있습니다. 임상 시험의 경우는 이제 PMA라고 해서 3등급으로 되고요. 대부분 3등급이고요. 대부분은 벤치 테스트나 더 많이 하면 애니멀 테스트, 동물 시험 여기까지는 많이 하죠. 그래서 이렇게 20개에 대해서 제출 자료를 작성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아까 유저피 커버 시트라고 했어요. 그거를 제출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 유저피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유저피 웹사이트에 가서 로그인을 해야 돼요. 로그인을 한다는 거는 회원가입을 했다는 거죠. FDA 사이트에서 회원가입을 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디가 패스워드를 넣고 진행을 하죠. 예. 그렇게 해서 보면 이제 그 실제로 FDA에 송금을 하거나 아니면 신용카드로 결제를 할 수 있어요. 거기서 결제를 하면 이 화면에 우측 상단에 보면 Payment Identification Number라고 있어요. 줄여서 핀 넘버라고 하죠. PIN, 핀 번호라고 해요. 핀 번호. 이거를 부여받습니다. 내가 돈을 내면, 그러니까 돈을 내기 전에 핀 번호가 나오고 그 핀 번호에 해당돼서 요 하단에 보면 8번 하단에 보면 유저비 페이먼트 어마운트 여기 있어요. 12,432달러. 요거를 내가 결제를 하면 웹에서 이 화면을 출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돈을 내가 접수비를 내가 냈다. 이런 증빙 서류가 요겁니다. 이거는 실제 이제 그 사례고요. 여기 중간에 있는 회사 이름이나 이런 거는 좀 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핀 넘버가 처음에 내가 신청하면 핀 넘버가 나오고 그 핀 넘버에 대해서 내가 결제를 하면 요 화면을 웹사이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출력해서 커버 시트를 마련하는 겁니다. 준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미션 커버 시트가 있어요. 이거 신청서 폼이죠. 신청서 폼. 이거는 보시면 알겠지만 뭐 언제 작성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510K 서미션 타입이 뭐냐, 510K냐, PMA냐 이런 걸 봅니다. 510K 타입은 첫 번째가 뭐 트레디셔널인지 스페셜인지 약식인지 서드 파티인지 이런 걸 구분하고요. 그 다음에 그 어플리케이션 섹션 B 어플리케이션 할 때 회사 이름 뭐고 주소 연락처 뭐 이런 걸 정보를 넣습니다. 회사 정보. 이게 쭉 뭐 7페이지에 쭉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고 그 마지막에 보면 관련된 표준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샘플로 60601-1 정기적 안전에 대한 거를 하나 넣었는데 이게 뭐 여러 개 있죠. 5개일 수도 있고 10개일 수도 있고 이런 걸 작성합니다. 여기까지 해서 서미션 커버 시트가 되겠습니다. 지금 오후가 돼서 뭐 많이 졸리실 것 같은데 잠깐 쉬어서 3시부터 쉬신 다음에 3시부터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쉬는 시간 갖겠습니다.
잠깐 쉬는 시간 잠 좀 쫓고 오셨어요? 날이 따스해지니까 많이 졸리실 것 같은데요. 어, 1시간 나머지 1시간 좀 집중해서 잘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미국에 수출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아닌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이제 접근해서 뭐 많이 알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FDA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과정들을 이번 기회에 한번 쭉 훑어보시기 바라겠어요. 저희가 방금 이제 서미션 커버 시트를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보는 것은 이제 커버 레터입니다. 커버 레터라고 해서 이거를 예전에는 이제 우편으로 많이 보냈고요. 요즘도 우편으로 보내고 있지만 앞으로 이제 우리 식약처처럼 전자문서로 이메일로 아마 보낼 겁니다. 그러니까 최초 접수할 때는 아직도 하드 카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제 점점 우리나라처럼 바뀌고 있는데 상단에 보면 주소가 있어요. 받는 곳 FDA에 주소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나는 이런 걸로 해서 제출을 합니다. 그런 걸 쓴 거예요. 서미션 타입이 트레디셔널, 그 다음에 이 트레이드 네임 가칭이죠, LA죠. 그 다음에 커먼 네임, 메디컬 레이저 시스템, 클래시피케이션은 인스트루먼트 서지컬 파워드 레이저, 그 다음에 서미터 제조자죠. ABC 회사고 주소, 연락처 있고요. 그 다음에 오피셜 코레스폰트, 요거는 주로 이제 제출을 담당하는 회사의 담당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컨설팅 회사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관련된 규정, 클래스, 패널, 클래시피케이션 코드, 그다음에 왜 제출을 했는지, 뉴 디바이스다. 예.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밑에서는 이 디자인 앤드 유즈 오브 더 디바이스 해가지고 이게 사용 목적이 뭐냐, 그 다음에 뭐 OTC 제품이냐 아니면 멸균이 있느냐 뭐 이런 거를 좀 체크합니다. 체크리스트고요. 해당되는 거 표시하고 해당 안 되는 거 표시하는 거 yes, no로 표시합니다. 그리고 이게 뭐 다 정확하다 해서 담당자 사인하고요. 이런 식으로 커버 레터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 목적이 나오죠. 이게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가장 중요해요. 허가 받을 때 사용 목적이 뭐냐, 디바이스 네임은 뭐고 사용 목적, indication for use 해서 이 레이저 장비는 뭘 하는 겁니다. 이렇게 쓰죠. 그 밑에 중간에 보면 type of use라고 있어요. 이게 누가 쓰냐, 허가된 사람이 쓰는지 전문가가 쓰는 건지. 아까 요거 서미션 위에 보시면 여기 있죠. 여기에 서파트 D가 있습니다. 여기서 yes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801 서파트 D에 해당되는 전문가가 쓰는 거고요. 여기는 오른쪽에는 over the counter use OTC라고 해요. OTC. 이거는 처방전이나 그런 거 없이, 전문가의 처방전 이런 거 없이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우리 약국에 가면 많이 사는 반창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의사 처방전 받습니까? 안 받죠. 예, OTC라고 해서 이렇게 카운터 위에서 이렇게 계산해서 주고 받을 수 있다. 뭐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그렇게 전문가 처방 없이 살 수 있는 제품들이 OTC 제품이에요. OTC 제품이 아니죠. 레이저는 의사의 전문 처방이 필요한 장치고 전문가가 컨트롤 해줘야 되는 그 장비이기 때문에 서파트 D에 해당되는 거라 표시를 한 겁니다. 그리고 올군케이 이제 서머리를 제출합니다. 아까 이 리스트는
그 FDA 가이던스에 나와 있는 그 순서대로 이렇게 쫙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 사례를 가지고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560K 이제 서머리 파트예요. 서머리 보시면 이제 처음에 날짜, 그다음에 누가 제출을 하는 거고, 여기에 담당자는 누구고, 디바이스는 뭐 이름은 뭐고, 관련된 규격, 그다음에 코드 번호 이런 거 다 쓰고요. 프리디케이트 디바이스는 뭐다. 이 프리디케이트 디바이스는 우리나라도 동일합니다. 기존에 허가받은 제품이어야 해요. 이거는 FDA에서 승인 받았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이거랑 해주세요. 이런 건 안 돼요. FDA 승인 받아도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는 우리나라 허가받은 제품과 내가 동등하냐 이걸 증명하듯이 미국에서도 이거 한국에서 만들어서 한국 제품이랑 똑같아요.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한국에서 만들었다 하더라도 미국 승인이 없었으면 동등성 비교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프리디케이트 디바이스로 미국의 허가받은 제품 어떤 것과 내가 동일한지 그거를 나타내 줘야 돼요. 이게 지금 여기는 한 개를 적었습니다만 2개 해도 되고 3개 해도 돼요. 그거는 이제 뭐 자유지만 최소한 미국 FDA에 승인된 제품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프리디케이트 디바이스 선정하는 데 아주 큰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디바이스에 대한 설명을 하죠. 요번에 신청하는 제품은 뭐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indication for use, 사용 목적. 아까 사용 목적이 있었는데 왜 또 적냐, 이게 계속 반복돼요. 아까 나왔던 사용 목적은 사용 목적을 위한 폼이 따로 있어요. 그 사용 목적 기술하는 폼, 거기에 있는 사용 목적이고, 여기는 이제 제품 서머리 요약하는 그 사용 목적이에요. 그 2개가 동일해야지 거기서 사용 목적 다르고 여기서 사용 목적 다르고 그러면 안 되죠. 똑같이 맞춰줘야 돼요. 그리고 7번을 보면 이제 퍼포먼스 데이터로 해서 우리가 퍼포먼스를 입증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시험을 했습니다. 뭐 정기적인 시험, 뭐 전자파, 그다음에 개별 시험, 뭐 이런 걸 쭉 해서 그것들을 요약을 한 거예요. 물론 여기에 해당되는 그 에비던스는 다 갖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은 이제 KTL이나 뭐 전기전자 시험이나 그런 데서 시험하면 다 GLP 인증 기간이기 때문에 GLP 서티가 나오는데, 예전에는 GLP 서티가 나오지 않을 때도 있었죠. 그럴 때는 이 전기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CB 레포트를 받아가지고 미국에도 쓸 수 있고 뭐 유럽에도 쓸 수 있고 중국에도 쓸 수 있고, 중국은 조금 다르긴 한데 하여간 세계적으로 좀 공통적으로 쓸 수 있게 CB 레포트라든가 이런 거를 하죠. 지금은 그래도 GLP 인증 기간이라서 다 많이 활용도가 많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게 substantial equivalence. 발음이 좀 안 좋은데요. 잘 들어주세요. 동등성 비교표입니다. 이게 먼저 칼럼을 만들었죠. 뭐 오른쪽 왼쪽 그건 구분은 꼭 필요 없습니다. 이게 한쪽은 내가 제출하는 요번에 제출할 제품이고 한쪽은 동등성 비교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간략하게 나타냈지만 여기 오른쪽에 하나 더 해서 이 제품에 동등하냐 안 하냐 이런 거를 또 하나 더 추가를 해야 더 좋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테크놀로지가 있어요. 위에서 네 번째 보면 롱퍼스 엔디아그인데 이것도 롱퍼스 엔디아그죠. 그러면 여기다 옆에다가 same이라고 쓰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뭐 카피한 듯이 다 동일해가지고 다 same인데 만약에 좀 다르다 그러면 different로 표기를 해요. 그러면 요 뒤에 어쩌고저쩌고 쓰면서 뭐는 같고 다 유사하다 하지만 위에서 체크된 것 중에 이제 different 부분이 있죠. 어떤 부분은 좀 차이가 있다. 이 차이는 성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기술합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이 제품 성능에 뭐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겠죠. 그런 거를 여기다 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위의 제품과 내가 이번에 제출하는 제품이 유사하고 안전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이런 그 510K 서머리를 작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품이 지금 제가 레이저를 했지만 뭐 용품도 다 유사합니다. 용품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그 원자재 부분이라든가 뭐 제조 공법 이런 거가 좀 많이 달라질 수 있겠죠.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유사점, 차이점 이런 거를 잘 기술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10K의 스테이트먼트예요. 나는 뭐 성심성의껏 이 문서를 작성했다 그런 뜻입니다. 예. 뭐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진 않고요. 여기 그 오른쪽 두 번째 줄을 보면 truthful이 중요한 말이죠. 예. 성심성의껏 잘 작성했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 사인하는 사람은 뭐 대표자가 될 수도 있고 뭐 품질 책임자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회사를 대표했다. 뭐 제일 많이 하는 게 대표자나 품질 책임자입니다. 여기서 사인하는 경우. 그 다음에 살펴본 거는 이제 7번이에요. 클래스 3에 대한 서머리가 있는데 이 레이저 제품은 이제 클래스 3가 아니라서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요 7번 항목을 쓰고 this device does not apply 이런 식으로 씁니다. 이 제품은 적용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기 그 리스트에 있는 7번을 빼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적용하지 않는 제품이다. 이런 뜻으로 적용합니다. 만약에 이제 그 클래스 3라고 그러면 그 CFR 80794에 따라서 클래스 서티피케이션이 있어요. 클래스 3에 대한 서티피케이션인데 그거를 이제 첨부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파이낸셜 서티피케이션인데 보통은 이제 임상하는 경우에 임상하면 돈이 많이 들죠.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0억 정도 예상을 합니다. 10억.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통 뭐 한 2, 3억 정도 많이 하는데 많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증명이 안 되면 못 믿겠다 그거죠. 그래서 파이낸셜 서티피케이션을 제출하고 있고요. 대부분 임상 연구를 할 때 이거 제출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레이저 같은 경우는 임상이 필요 없기 때문에 여기도 this section does not apply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른쪽 거는 없고 요 문구만 있는 거죠. 8번에 9번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서머리 레포트라고 해서 내가 어떤 그 스탠다드나 어떤 그 DOC 이런 거를 첨부했다는 걸 이게 요약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뒤에 나오는 그 스탠다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뒤에 보시라 그런 식으로 썼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디스크립션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본문이죠. 위에는 요약한 본이었고 아까 510K 서머리의 디스크립션이었고 여기에서 의료기기의 설명이 실제 기술 문서 본문입니다. 본문. 예. 우리나라 이제 제품 표준서 같은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네임하고 등급이 뭔지 이렇게 적죠. 그리고 사용 목적. 사용 목적은 뭐 계속 또 나왔어요. 사용 목적 양식이 있고 그 다음에 위에 썸머리에 사용 목적 있고 여기에 제품 설명서에 제품 설명서가 아니라 제품 설명에 사용 목적이 또 있습니다. 뭐 이 회사 사용 목적이 좀 길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한 줄일 수도 있고 두 줄일 수도 있고 그거는 제품마다 좀 달라지죠. 그리고 디바이스에 대한 오버뷰 이렇게 쭉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빠져서는 안 될 부분이 Principle of Operation 작동 원리. 우리나라 기술 문서에서도 작동 원리 쓰잖아요. 작동 원리를 씁니다. 그리고 관련된 규격. 그다음에 그 외형. 외형 있죠. 뭐 많이 하는 게 가로 세로 사이즈, 외관 뭐 이런 거.
그다음에 구성품이 뭔지 그런 거 다 적죠. 뭐 암, 뭐 바디, LCD, 뭐 스위치, 비상 스위치 뭐 이런 거 다 적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오는 게 이제 executive summary라고 했는데 이건 이제 11번, 12번 거의 유사해가지고 같이 했습니다. predicate device하고 비교를 한 거예요. 첫 번째 이제 사용 목적이 뭐고 그 비교표 어떻게 하는지 작성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까 위에 봤던 표하고 유사하고요. 디자인 앤드 유즈 오브 더 디바이스 이거는 OTC 제품이냐 아니냐 뭐 그런 거 다 체크하는 난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교표입니다. 비교표. 아까 서머리에 나왔던 것보다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뭐 그거랑 서머리에 있던 거랑 뭐 동일하게 적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기서 보면 관련 제품 코드가 뭔지, 그다음에 등급, 사용 목적을 쓰고, 그리고 레이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에너지 소스가 중요해요. 에너지 소스를 뭐로 쓰냐? 제논 램프를 썼다. 그다음에 그 파장이 중요하죠. 여러분들 그 피부과 가셔 보시면 이게 파장이 있잖아요. 그거 피부에 조사했을 때 그 파장 그거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거에 그 웨이브랭스하고 맥시멈 펄스 에너지, 그다음에 스팟 사이즈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른쪽에 같다 안 같다 이런 거를 더 써주시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규격은 뭐고 EMC는 60601-1의 2를 만족한다. 뭐 이런 식으로 작성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비교 분석을 합니다. 예, 이게 이제 핵심이죠. 위에 내가 제출한 제품과 동등성 비교하는 제품은 뭐 같다 안 같다 이런 거를 나타낼 때 디시전을 하는 그 프로그램이 K86-3번 있어요. 이거를 참고해서 작성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위에 있는 제품 비교표가 같은 인디케이션이냐 뭐 이렇게 확인하고, 그다음에 그 같은 기술적 특성을 가졌는지, 설계적으로 원자재나 이런 게 유사한지 봅니다. 그리고 충분하게 동등하다고 하냐 생각하냐 이런 부분에 yes, or no를 답하는데 여기에 이제 세 가지 질문에 다 yes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요게 비교 분석하는 그 플로우 차트예요. 플로우 차트에서 요거 하나씩 그 체크해서 보는데, 잠깐 살펴보면 이 제출한 제품이 디시전 1으로 가서 is the predicate device가 legally marketed, 합법적으로 진행되는 거냐 했을 때 no 하면은 NS입니다. non subsequent equivalent에서 동등성이 아니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yes를 하면 밑으로 내려와요. 이게 그 라벨하고 그 사용자 설명 스테이트먼트를 검토를 해서 두 번째 디시전을 하죠. 그 동일한 사용 목적이 있느냐 그런 거 봅니다. 동일하다고 보면은 yes 밑으로 내려오고, 아니면 no 그러면 NSE 동등하지 않다. NSE가 되면 바로 종결입니다. 동등하지 않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쭉 내려와서 세 번째 디시전이 뭐냐면 기술적 특성이 동등하냐 합니다. 그래서 yes 하면 동등성이 증명되는 거고, 아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디시전 4, 5 이렇게 해서 중간중간에 no가 됐을 때 NSE가 나오면 동등하지 않다. 그 다음에 쭉 나왔을 때 yes 하면 SE 동등하다. 이렇게 분석을
플로우 차트가 있으니까 이걸 참조해서 여러분의 제품이 동등성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플로우 차트를 보고 컨클루전을 내려죠. 그래서 내가 제출하는 이 제품이 기존 제품과 동등하고 다 뭐 유사한데 다른 점이 있다면 외형이라든가 버튼의 위치, 뭐 디스플레이 UI 이런 거가 다 다르다. 하지만 이런 것들로부터 뭐 그 안전성이나 성능에 대해서 영향이 없다, 뭐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이제 살펴볼 것이 라벨이에요. 라벨은 직접 소비자하고 만나는 첫 번째 관문이죠. 우리도 물건 살 때 그 제품에 붙어 있는 라벨을 많이 보잖아요. 그만큼 많이 중요해요. 첫 번째가 누가 설명 안 해줘도 제일 먼저 쉽게 볼 수 있는 게 제품에 붙어 있는 라벨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사용자 설명서죠. 그러니까 라벨에 제품에 대한 정보를 딱 식별하고 어떻게 사용하는 거에 대한 거는 사용자 설명서로 다 자세하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라벨에 FDA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중간 오른쪽에 보면 RX, 요 마크죠. 요 RX 마크 또는 RX on이라는 마크가 있는데 이거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건 처방전이 있는 경우 사용하라는 뜻이죠. 그래서 FDA에서 유독 특이하게 볼 수 있는 거는 이 RX 마크고요. 나머지는 유럽이나 뭐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마크가 되겠어요. 뭐 우리나라에서는 다 한글로 되어 있지만 유럽이나 미국은 영문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회사 제품 같은 경우는 CE 인증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뭐 제조자 심볼, 유럽 드린, 사용자 설명서 참조하세요, 제조일 시리얼 넘버, CE 마크, 그다음에 위 마크죠. WEE 마크, 그다음에 바디 접촉이 B 타입, 그다음에 경고, 낙뢰주의, 레이저주의 뭐 이런 마크 심볼들을 다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살펴볼 것은 멸균 및 그 유효기간인데 이 장비는 적용하지 않죠. 그래서 This section does not apply 했고요. 15번이 biocompatibility예요. 마찬가지로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용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적용하죠. 감마 멸균이냐 이오 멸균이냐 뭐 이런 부분이 나오고요. 멸균하면 당연히 셰프 라이프 테스트를 하죠. 셰프 라이프를 하고 그다음에 사람한테 이제 접촉을 많이 하죠. 접촉. 그러면 독성이 있는지 피부 자극이 있는지 그런 걸 다 합니다. 그 용품 중에도 사람과 접촉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FDA에서는 사람과 접촉이 있다고 생각하면 바이오 컴패터빌리티에 대한 뭐 증빙을 하기를 원해요. 한 예로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치아가 안 좋을 때 가면 치과 덴탈 체어가 있어요. 덴탈 체어. 덴탈 체어에 뭐 진료를 하기 위해서 좀 눕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덴탈 체어가 피부 접촉이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그 FDA 심사원은 피부 접촉이 있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체어의 표면이 생체 적합 테스트를 안 했다, 이런 지적을 내렸어요. 뭐 상식적으로는 왜 그럴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매일매일 앉는 우리 뭐 식탁 의자라든가 식당에 가도 의자가 있죠. 그런 거에 대해서 생체 적합 시험을 하라는 거를 누구도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심사원은 그런 거를 원칙에 준해서 피부 접촉이 있을 수 있는데 왜 생체 적합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용품은 거의 대부분 하지만 장비에 대해서도 가끔 예, 이렇게 그 생체 적합 테스트를 안 했다는 지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그 엑스레이 장비 중에 맘모그래픽이라고 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남자들은 뭐 안 쓰는데 여성용 유방 촬영 장치죠. 그러면 가슴을 이렇게 쭉 가까이 돼서 이렇게 압박을 하는데 그 플라스틱 재질인데 이게 가슴 접촉이 있는데 왜 생체 적합을 안 했느냐 뭐 이런 지적도 가끔 합니다. 그래서 장비를 하는데 왜 생체 적합 테스트를 안 했을까? 예, 그런 지적을 많이 하니까 장비를 다루시는 제조자분들께서는 이게 생체 적합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냐 고민 좀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 생체 적합 하는데도 비용이 꽤 나옵니다. 예, 그리고 그 허가용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GLP로 해야 되고 그렇다 보면 기본 시험만 해도 뭐 천 몇백만 원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안 하고 싶겠지만 그 FDA 심사원은 지적을 할 수 있다는 점 고려를 해 두셔야 돼요. 그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그 소프트웨어 밸리데이션이에요. 뭐 내용은 너무 뭐 많기 때문에 여기다 그 샘플로 보여드리기가 힘들어서 그냥 제목만 적었어요. 물론 여기서 용품은 소프트웨어가 없죠. 그래서 적용하지 않는다고 작성하시면 되는데 소프트웨어 밸리데이션은 소프트웨어 그 레포트가 따로 있습니다. 그걸 첨부를 하시고 그 내용을 적어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17번으로는 그 정기적 안전에 대해요. 정기적 안전과 EMC에 대한 거죠. 이거는 60601-1, 1-1-2번 그 기본적으로 적용하고 있고요. 국내에서 그 정기적 안전에 대한 테스트를 하죠. 그 시험으로 510K를 커버하지는 못합니다. 반대로 60601-1에 의해서 시험한 거는 국내 식약처 허가용으로 돼요.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처음에 국내만 내가 허가를 받겠다 하면 그냥 정기기계적 안전에 대한 시험을 국내 기준에서만 하면 되는데 만약에 내가 향후에 FDA나 CE를 받겠다 그러면 국제규격으로 시험을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국제규격으로 하면 국내 식약처에서도 써먹고 국제적으로 다 쓸 수 있는데 국내 시험만 하면 해외 인증은 할 수가 없어요. 비용은 뭐 조금 차이는 나긴 하지만 한 번 해서 한 번 하고 또 하고 하면 비용이 2배로 들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 그냥 해외 규격으로 작성을 하면 나중에 또 시험을 그런 것도 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20번은 성능 시험이에요. 벤치 테스트, 동물 시험, 임상 시험 뭐 대부분 안 하는 거고 벤치 테스트를 합니다. 벤치 테스트를 하는데 GMP 성적서를 떨어지네요. 네, 배터리가 좀 깜빡이다 보니까 이 안 좋아졌는데요. 성능 테스트
요거가 국내와 FDA의 차이점이 있고요. 예, 국내도 이제 GMP가 있다고 그러면 그 성능 시험을 사용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FDA에 제출했을 때 과연 얼마의 시간이 걸리는지 소요 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뭐 여기 나와 있는 이 프로세스가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중간에 보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거에 플러스가 되죠. 플러스. 그래서 자,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냐? FDA에 처음에 이제 서미션 제출을 합니다. 서류를 꾸려서 이제 FDA에 제출을 하죠. 그게 day 1 첫날이라고 보고 싶으시고, 그다음에 그 제출한 이후 7일까지는 FDA에서 접수 통지서가 나옵니다. 접수 통지서가 보통 이메일로 오죠. 예. 그 비용을 안 냈다든가 뭐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접수 통지서가 옵니다. 그로부터 보름, 제출일로부터 이제 보름이죠. 보름이면 RTA 검토를 합니다. 예. 이건 이제 사전 점검이죠. 사전 점검 검토를 해요. 그래서 사전 점검이 문제가 없다 그러면 본 심사로 넘어가고, 아니면 RTA 그 보완을 요청합니다. 예. 접수한 지 15일 이내에 일반적으로는 RTA 보완을 요청해요. 그리고 RTA 보완을 하는 동안 이건 이게 홀딩이 된 셈이죠. 카운트가 안 되고요. 그럼 RTA 보완을 열심히 합니다. 뭐 맥시멈 1년까지도 걸려요. 예. 그러면 그 FDA에서는 그 기간 동안에 카운트가 안 되는 거고, 카운트 된 다음에 다시 60일 이내에 RTA를 통과하고 패스하고 60일 이내에 다시 그 본 심사를 진행합니다. RTA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그 다음에 본 심사가 넘어가죠. 여기서 본 심사 똑같습니다. 또 요구 사항이 있겠죠. 보완을 합니다. 그러면 보완을 하기 위해서 또 제조자가 보완을 합니다. 보완을 하는데 보통은 이제 그 6개월, 6개월 내에 보완을 마무리하는데, 만약에 RTA나 마찬가지로 6개월 안에 보완이 안 된다 그러면 한 차례 또 연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맥시멈 1년까지도 되죠. 예, 그래서 보완하는 경우는 이제 여기서 워킹데이에서 제외가 되고요. 접수해서 워킹데이가 60일이 지났다 그러면 올건키에 대한 결정문, 승인이 났습니다. 이런 게 나오죠. 만약에 안 됐으면 100일이 지났는데 최종적인 결론이 나지 않는다면 미해결이고, 이거는 다시 드랍을 하든가 아니면 재접수를 해서 다시 신청하든가, 그 두 가지를 합니다. 그래서 워킹데이 기준으로 약 100일 정도의 타임이 소요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보완에 대한 부분은 제외된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빨리 진행되는 경우에는 한 7개월, 8개월 이 정도 걸리는 게 많이 있고요. 그 외에 보완 여부에 따라서 뭐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약간 이런 프로세스로 진행된다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다음에 볼 것은 이제 시판전 승인이에요. 시판전 승인은 보통 이제 3등급의 경우에 시판전 심사를 하는데 주요 사항만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실제로는 이제 많은 부분 진행되는 경우가 아니라서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PMA는 올군케의 일반 사항 이외에 안정성, 유효성 심사를 위한 다음에 추가적인 자료를 요구하며 최종 승인을 위하여 심사 자료 외에 생산 현장에 대한 GMP 현장 심사가 추가된다. 요구되는 추가 자료는 전임상 자료, 그 기기 및 재료의 물리, 화학, 기계적 특성에 대한 시험과 재료에 대한 독성 및 생체적 합 시험,
그다음에 동물 시험 자료, 새로운 재료 또는 변형 재료, 임플란트, 인공 심장 막두기 등에 적용되고요. 임상 시험 자료, 이건 직접 사람에게 하는 임상 자료를 말합니다. 이런 자료들을 요구하는 게 PMA 승인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신기술 의료기기에 해당하는 디노보 프로세스가 있어요. 이게 2등급인지 3등급인지 좀 헷갈린다. 그러면 이제 디노보 프로세스를 진행합니다. 디노보 프로세스는 이제 그 새로운 이제 의료기기가 등급을 받을 때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처음부터 디노보로 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510K를 냈는데 심사관이 이거는 NSE, not sufficiently equivalent, 그러니까 동등하지 않은 거다 판단해서 디노보로 다시 신청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진짜 이거 잘 모르겠다 그러면 프리 서미션 프로그램이 있어요. 내가 이거 제출하는 게 뭐 510K 대상인지 아니면 임상시험 대상인지 공식적인 답변을 받고 싶을 때 프리 서미션을 진행해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FDA에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필요한 문서가 뭐가 있는지 확인하고, 특히 이제 바이오 컴패터빌리티나 동물 시험, 기타 FDA에서 요구하는 워스트 케이스에 대한 다양한 조건이 뭔지 확답을 받고 싶을 때 합니다. 제출 서류는 그냥 기술 문서를 낸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한번 제출하면 제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피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프리섭 미션은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술 문서를 510K를 잘 작성해서 질의를 하면 좋은 답변이 받을 수 있고요. 뭐 성의 없이 그냥 뭐 한두 줄 적어서 보내주면 원론적인 답변만 받을 수 있어요. 이건 우리나라 식약처의 질의에도 뭐 비슷한 상황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프리서미션을 하는지 보면, 첫 번째, 본질적으로 동등한 의료기기를 찾기 어려운 경우, 두 번째, 본질적으로 동등한 의료기기가 있으나 일부 중요 기능이 상이할 경우, 세 번째, 코드는 분류되어 있으나 등급이 지정되지 않은 의료기기, 네 번째가 인허가를 위해 각종 시험 계획이 있으나 프로토콜 검증이 필요로 할 경우 프리서미션을 제출합니다. 다음 이제 올해 유저피 부분이 있는데요. 요 22년 유저피는 작년 21년 10월 이전에 홈페이지에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10월부터 12월까지 기존의 홈페이지에 보면 다 나오는데, 22년에 연회비는 5,672달러고요. 510K 접수비는 스탠다드가 12,745불, 스몰 비즈니스는 3,186달러. 차이가 많이 나죠. 스몰 비즈니스 중소기업 할인 제도인데요. 300밀리언 달러, 매출액이 300밀리언 달러 이하면 소기업 할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냥 할인받는 게 아니라 증빙하는 서류가 필요해요. 그래서 비즈니스 퀄리피케이션 신청서가 있습니다. 이거 FDA 폼 3602A에 보면 이런 폼이 있어요. 이런 폼을 가지고 쭉 적는데 매출액을 적죠. 특히 주의할 것은 이제 두 번째 페이지에 나옵니다. 두 번째 페이지에 보면 3번에 테이블이 있는데 한국 매출액이 얼마인데 US 달러로 하면 얼마다. 그 C번에 보면 이제 환율도 나오고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내가 매출액이 얼마인가를 증빙할 수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6번이죠. 어느 세무서에 누가 이거를 확인해 줬다. 요게 제일 중요하죠. 요거는 관공서에 가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많은 좀 애로사항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 담당하는 세무소의 담당관이 개인정보를 여기다 적어야 되기 때문에 많이 좀 꺼려하는 부분이에요. 예, 그리고 그 담당 공무원이 여기에 또 그 세무서 도장을 꽝 찍어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이 그런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더라고요. 하여간 요거를 받으면 아까 보셨죠? 그 비용이 12,000달러 대 3,000달러예요. 4배 차이가 나죠. 예. 그래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니까 꼭 이 제도를 활용해 주시고요. 그렇게 되면 이런 서티가 나옵니다. 이런 서티가 나와서 이걸 가지고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만료 시기가 있어요. 한 1년 주어지는데 1년 안에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510K 접수를 하기에 몇 달 전에 신청을 해서 받아가지고 할인 받아서 접수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제조사의 제품 등록은 보통 510K가 승인한 다음에 등록을 하면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이제 미국 대리인이 필요합니다. 외국 제조자는 미국 대리인을 지정해서 FDA에 대한 회사를 대표를 하는 겁니다. 미국 대리인은 미국 내에 상주해야 돼요. 그리고 회사의 규격 문제에 대해서 FDA에 질의응답을 할 수 있고요. 회사를 대신해서 FDA에 통신문을 접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시차가 있잖아요. 그래서 FDA, 그러니까 미국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한국에 바로 연락을 못 주는 경우가 많아서 그거를 대리인한테 알려줍니다. 그럼 대리인이 그거를 한국에 다시 연락을 해주는 의무가 있어요. 이렇게 안 될 경우에는 FDA에서 한국 제조자의 심사를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고객 불만을 FDA에 했는데 그 한국에서 맨날 뭐 FDA 홈페이지를 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 대리인이 가끔씩 체크를 해가지고 우리 회사에 뭐 워닝이나 뭐 이런 거가 있는지 또는 이제 그런 게 있으면 에이전트 거기에 연락처가 있으니까 에이전트한테 이제 토스가 돼서 그걸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될 경우에는 가만히 있다가 어느 날 FDA에서 레터가 날라와서 너네 문제가 있는데 왜 해결을 하지 않았니? 내가 그래서 그거 검사하러 내가 너의 심사하러 가겠다 이런 통지문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에이전트가 많이 중요하고요. 요 FDA 가이던스 참고해서 등록 및 책임에 대한 부분 잘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는 게 FDA의 CGMP 품질 시스템 규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쭉 많이 있는데 이걸 요약하면 A부터 5항까지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 GMP 사항과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점은 이제 그 의료 사고에 대한 체제가 다르죠. 우리나라는 식약처에 하는데 미국은 이제 FDA에 하는 그런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비슷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연방 규정집은 뭐 이렇게 홈페이지에서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다 우리나라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검색할 수 있듯이 미국도 다 검색이 가능합니다. 네, 그다음에 CGMP 검사를 심사를 하는데 어떤 업체를 선정하냐 대상이 첫 번째 등록 DB에서 미국 내 유통을 위한 의료기기 제조자 그 다음에 리스팅 DB에서 제조자들을 유통하기 위한 의료기기를 확인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제품의 유해성 기준으로 심사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위해성이 높은 의료기기에 우선순위를 부여합니다. 이게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리스크가 높은 그러니까 등급이 높은 거를 먼저 하고 등급이 낮은 거는 다음 기회로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심사 우선순위는 3등급 의료기기, 그다음에 이식용 의료기기, 최근에 진입한 새로운 의료기기, 그다음에 과거 뭐가 문제가 있었던 의료기기
예, 이런 순서대로 랜덤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심사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되면 483 레터를 받습니다. 483 폼 이름이에요. 예, 뭔가 문제가 있으면 워닝 레터를 받는데 예, 답변을 제출한 이후에 만족스럽지 못한 대응이라고 하면 워닝 레터를 받습니다. 483 레터는 지적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거에 내가 어떻게 답변을 했는데 만족스럽지 않아 그러면 워닝 레터를 합니다. 워닝 레터가 뜨면 우리나라에서 미국에 수출이 안 돼요. 그 중간에 관세청이라고 해야 되나 보세구역에 홀딩이 돼 있어가지고 통관이 안 되는 겁니다. 워닝이 되면 통관이 안 돼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네, 이런 폼을 사용하고 있고요. 네. 워닝 레터는 FDA는 제조자가 FDA 규정을 위반한 사항들을 기술하여 15일 이내에 답신을 요청하는 경고 서한을 발송합니다. FDA는 경고 서한 발송 후 6에서 12개월 뒤에 결함에 대한 시정 여부를 하기 위해서 제조자를 심사하러 옵니다.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 다시 그 내용을 확인하러 현장 방문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포스트 마켓 서베일런스 시판 후 사후 관리가 있는데요. 이거는 회수, 추적, 시판 후 승인, 3자 심사 이런 것들이 있어요. MDR, 메디컬 디바이스 레포팅, 의료 사고가 났을 때는 MDR 보고를 한다는 뜻이죠. 우리나라의 안전정보 보고 그런 작용이죠. 그래서 요즘은 인터넷을 이용해서 이 MDR로 인터넷으로 부작용 보고 등 모든 유해 사고와 제품의 문제점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오후 돼서 많이 피곤하실 텐데 숨가쁘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지금 이게 2시간 안에 하다 보니까 좀 많이 빠르게 진행했거든요. 중간에 부족한 점이 있거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한번 질문을 통해서 한번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예, 많이 피곤하신 것 같은데 또 이제 여기 보면 제 이메일 주소가 있으니까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메일 보내주시면 제가 시간 되는 한 성실성의껏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럼 오늘 FDA에 대한 내용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수의기업의 성공적인 의료기기 인허가 획득을 위한 3차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기업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다음 4차 세미나는 4월 21일 중국 NMPA 인허가 획득을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